그 다음에 우리가 공소제기랑 관련돼서 봐야 될 것은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인데,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공소제기가 누구한테 미치는가 하는 것과 공소제기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미치는가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는데, 누구한테 미치는가 이것을 주관적 효력 범위라고 하고,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미치는가 이것이 객관적인 효력 범위라고 합니다. 먼저 주관적 효력 범위를 보게 되면, 공소사실의 효력은 우리 형사소송법 2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이 아니면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죄 공범이 여러 명인데 검사가 공범 중에 한 사람만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을 기소하면, 공범으로 그러니까 검사가 지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자가 실질적인 배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 검사가 피고인 한 사람만 피고인이다, 이러죠. 만약에 검사가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이제 공사를 하려면 피고인이 누구인지 특정을 해야 되고, 피고인이 특정이 안 되면 그 자체로 공소제기가 잘못된 거죠. 위협한 거니까 327조 2호에 의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피고인을 특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럼 검사가 피고인이라고 지목한 사람이 누구냐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목하려고 생각했던 사람, 그렇게 의사를 가졌던 사람이 피고인이다라고 하는 의사설. 검사가 A를 기소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표시를 잘못해서 B가 표시됐을 경우, 그럴 때 그 표시가 표시된 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견해, 그건 표시설의 입장이죠. 의사도 표시도 아니고 실제로 피고인으로서 행동한 사람, 이 사람이 피고인이다라고 하는 행위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한다라고 하는 절충설들이 있는데, 요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민법 얘기를 한번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어때? 내가 우리 학생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우리 자네가 한번 대답을 좀 해줄까? 좀 줘봐. 만약에 내가 오늘 내가 자네한테 10만 원을 주겠다, 의사표시를 했어. 근데 사실은 10만 원을 줄 생각이 전혀 없어. 10만 원이 아깝거든. 그래서 줄 생각이 없는데 그냥 10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자네는 나에 대해서 10만 원 안 줘도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10만 원 달라고 하겠어요? 달라고 해야지. 안 주면 소송을 해야지. 안 주면 소송해서 받아도록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소송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이기죠.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민사에서는 내가 진짜로 주지 않으려고 생각한 것보다도 내가 주겠다고 말한 것을 더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한 것을 더 중시해요. 이렇게 내가 표시한 것을 더 중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난 정말 10만 원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만 원 주겠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계약 관계 일단 안정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안정을 생각하는 거죠. 어떤 법률 관계에서의 안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다섯 글자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물어보니까 머릿속이 약간 좀 하얘져서 그럴 거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내가 사실은 주고 싶지 않은데 준다고 표시한 것에 대해서 효력을 주는 거죠. 그럼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표시한 사람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본 사람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받은 학생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그 표시를 들은 사람이 그것을 믿고 하는 것이죠. 근데 10만 원을 준다고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어디 가서 책을 샀을 수도 있고, 그것을 10만 원 내일 들어오니까 오늘 5만 원은 내 여자친구랑 쓸 수 있겠지. 그래서 5만 원 썼는데 내가 돈을 안 주면 그 5만 원은 뭐 할 거였나? 뭐 책 살까 못 살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의 어떤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또 그거랑 관련된 다른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민사에서는 표시주의를 원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한 것을 원칙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형사에서도 같이 표시주의를 원칙으로 해보면, 근데 검사가 우리
요 A 학생을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 한번 좀 해보자. 자네가 오늘 잠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얘가 진범이야. 이름이 뭐지? 최형기 학생이 진범이야. 자네는? 이재곤? 이재원 학생이 진범이 아니고 이 학생이 지금 나쁜 사람인데 응? 내가 이 학생에 대해서 잡아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최형기 학생이 아니고 이재원 학생인 줄 착각하고 이 학생을 기소하면서 이재원을 공소장에다 써서 기소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민사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럼 이재원 학생을 피고인으로 삼으면 이재원 학생을 피고인으로 삼으면은 자네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 자네가 범죄를 저질렀어. 그런데 자네가 이재원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이재원을 기소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 저는 이제 기소가 안 되고 저 사람이 기소되겠구나 해서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마음이 놓이죠. 행복하죠. 어? 법적 안정성이 충만히 이루어지지. 그에 비해서 자네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 제가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화가 나죠. 네, 억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화가 나는 사람을 보호해 줄 거냐? 법적 안정을 느끼는 이 위로를 느끼는 사람을 보호해 줄 거냐?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이 느끼는 법적 안정성은 정당한가? 그렇다고 할 수가 없겠지. 오히려 이쪽 사람에게 대해서 더 나쁜 효과, 어떤 그 데미지를 크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사에서는 뭔가 진짜 범죄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실체적 진실주의 요청이 필요하게 되니까 단순히 법적 안정성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표시주의를 관철할 수 없는 면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에서는 의사설 쪽으로 가게 돼요. 검사가 진짜로 진범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군지를 봐서 그 사람을 이제 유죄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가 예를 봅시다. 지금 보이는 것이 나진범과 황허당이 있어요. 보듯이 황허당은 좀 약간 꺼벙하게 생겼죠. 생겼는데 이 나진범이 진범이고 황허당은 지금 그 억울한 우리 학생이 될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범이에요. 진범인데 검사가 이 나진범이 황허당이라고 이름을 잘못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진범이 잡혀가지고 내 이름은 황허당입니다. 라고 말을 해가지고 검사가 이제 황허당으로 기소를 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명 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진범이가 황허당의 성명을 모용한 것이 되죠. 그래서 황허당은 피모용자, 나진범은 모용자가 됐을 때 이때 피고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공소 제기에 효력이 미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지금 본 것처럼 표시설이 아니고 누구가 맞죠? 나진범, 요 놈이 피고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이 황허당은 피고인이 아니다. 이렇게 봐요. 이 사람이 피고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사가 이렇게 잘못해서 기소를 했는데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황허당이라는 이름을 잘못 썼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게 됐죠? 어떻게 재판을 하면 되겠어요? 황허당의 이름을 나진범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황허당의 이름을 나진범으로 고쳐주면 된다. 그리고 나진범에 대해서 재판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법원에서도 이 사람이 이름을 모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이때 공소제기의 효력은 나진범한테 미쳤기 때문에 만약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 그 판결 자체는 나진범에 대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름은 황허당이라고 되지만 나진범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고 황허당은 절대 재판을 받은 바가 그러니까 재판에 기소된 바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기소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너는 어차피 유죄 판결 받은 게 없으니까 황허당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라고 관념상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관심사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황허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 판결이 유죄 판결, 뭐 징역 몇 년 하게 되면 그 사람 황허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나중에 그 형을 살아야 되거나 아니면 전과자 명부에 올라가겠죠. 그럼 전과자 명부에 올라가면 황허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걸리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나 진범이 재판을 받은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결이 선고됐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은 황허당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황허당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이제 없애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없어질 필요를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1심 판결이 아직 확정이 안 되면 상소를 통해서 고치던가 아니면 확정이 돼서 대법원까지 끝났으면 대법원에는 판결 정정 절차라는 게 있어요. 10일 내에 그거를 하거나 아니면 다 재판이 끝났다. 그렇게 되면 그 수용자 명부에서 이것을 고치도록 하는 절차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나 진범에 대해서 그 판결력이 미친다고 하지만 결국 나 진범에 대해서는 공소장도 바뀌어지지 않았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나 진범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적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판결은 파기의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은 경우, 그러니까 뭐 이러한 그 성명 모형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고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재판을 통해서 다 밝혀지는데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냐면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생기죠. 통상의 경우에 이제 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조사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음주운전으로 딱 걸리는데 이 음주운전자가 이제 A라는 그 T죠.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자가 사실은 전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가중처벌 받게 되는 거죠. 처음에 가중처벌 받게 되는데 만약 음주운전 도수가 높지 않고 뭐 초범이고 그러면은 굳이 뭐 징역 같은 거 하는 게 아니고 약식명령으로 갈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상이 마침 자기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자기 동생의 면허증을 이렇게 내요. 그래서 나는 T가 아니고 F입니다. 내 동생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경찰은 이제 운전면허증 보고 또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을 테니까 그냥 이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 F라는 사람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를 하죠. F는 초범이고 면허도 있고 그러니까 약식명령을 청구를 하고 그럼 판사는 이 사람 얼굴을 보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대로 약식명령이 내려가요. 내려가서 이제 F한테 송달이 되는 거죠. 송달이 되면 F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죠. 평소에 자기 형 진짜 맨날 말도 안 듣고 술만 먹고 돌아다니는 형 꼴 보기 싫은데 이제 자기 이름까지 팔고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자기는 벌금 내게 생겼고 전과 명부에 올라가고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F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고 이때 정식재판 청구를 했을 때 비로소 사법기관이 이게 성명문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종종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 이론상 이 재판은 뭐 T에 대한 것이니까 F 당신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경우에 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냐면 이 F에 대해서는 이론상은 판결이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 서류상으로는 F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327조 2호를 준용해서 즉 F에 대한 공소가 위법한 것을 공소기 절차가 위법한 그런 327조 2호를 적용은 아니죠. 이거 F에 대한 공소는 아니니까 그래서 준용을 해서 공소 기각을 하게 되고 그 약식에 대해서는 공식 기각을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하게 되고 그 대신 이 T에 대해서는 절차가 어디서 종료되어 있어요? 약식명령 청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청구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공소 제기가 된 거니까 이 사람이 공소 제기됐고 약식명령 절차 이후 그러니까 청구 절차 이후의 절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식명령 청구해서 이름을 그러니까 F로 되어 있는 것을 T로 바꾸고 약식명령을 T에 대해서 내리게 되고 약식명령 송달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받고 뭐 자기가 돈을 내든가 아니면 거기도 자기가 억울하면 정식재판 청구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요거랑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케이스가 요 케이스인데, 요 케이스는 진짜 범인이 나진범인데 나진범이 황허당한테 부탁을 하죠. 이런 경우는 뭐 예를 들면 황허당이 직원이고 나진범이 사장이다. 그러면 나진범이 황허당한테 돈을 좀 주고 대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황허당이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마치 나진범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조사도 받고 뭐 구치소에도 가고 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이것을 위장 출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류와 진범은 똑같지만 나와서 행동하는 사람이 다른 것이죠.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진짜 범죄인을, 진짜 진범을 피고인으로 삼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의 그러니까 우리 판례 입장이고 우리 실무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밝혀지면 요 황허당 보고 너 집에 가, 너 이런 일 하지 마라고 하면서 하게 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그 진범에 대해서는 진범을 불러가지고 공소 제기 이후의 절차를 계속하게 되죠. 공소 제기는 진범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를 계속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계속 재판을 해서 나진범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재판에서 판결까지 선고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나중에 이제 재심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이 다수의 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소사실 주관적 범위에 대해서 본 것이고요. 이제 공소 제기의 객관적 범위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소를 제기를 하게 되면 그 공소 제기한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심판 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저 그림을 여기서 단 보게 되면 우선 절도를 했다라고 기소를 이제 공소사실을 했는데, 절도를 다른 건 다 이제 맞다고 해요. 뭐 시간, 장소 이렇게 다 썼다고 하고, 절도 예를 들면 현금 100만 원을 절도했다라고 기소를 했어요. 현금 100만 원을 절도를 했는데 현금 100만 원을 절도를 하게 되면 그 재판에서 심리하는 것은 이 현금 100만 원을 절도했는지 여부를 심리를 하는 거겠죠. 현금 100만 원을 절도했는지 여부를 심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100만 원을 훔치지 않고 사실은 110만 원을 훔쳤어요. 110만 원을 훔쳤는데 검사가 처음에는 100만 원만 이제 조사가 돼가지고 100만 원만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검사가 나중에 보니까 10만 원을 더 훔쳤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럼 100만 원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10만 원에 대해서 또 기소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여기서 기소를 하게 되고, 또 조금 있다 보니까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훔쳤네. 그래서 20만 원 훔쳐서 추가 10만 원을 또 기소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재판이 괜찮겠어요? 어떻겠어요? 예, 얘기를 해보세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계속 저렇게 소송이 진행된다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피고인이 계속해서 평생을 한 번 재판한 거고 평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제기하려면 한꺼번에 끝내라. 국가가 한 번만 그 사람을 제기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려면 한 번만 처벌해라 라고 하는 요청이 있게 되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한 번만 재판을 하고 한 번만 처벌해라. 이걸 뭐라 그러죠? 일사부재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중이용 금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공소장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럼 절도시 100만 원 이렇게 썼으면 요것을 심판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판 대상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심판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 심판 대상이 현실적으로 심판하는 것은 맞는데, 이 심판을
요거 했다고 해서 요것만 딱 끝내고 나머지 추가 요것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요게 심판 대상이 맞지만 요것만 기소를 해서 이제 끝났지만 뭔가 이 판결의 효력은 뭔가 이거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이 들어가고 이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재판이 끝나면 요것까지 다 재판을 받은 걸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요청이 있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요것이 현실적인 심판 대상이고 동시에 공소시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지만 요거 외에도 다른 것도 뭔가 이 공소가 제기된 효력이 좀 미치게 해서 그것이 한번 재판이 끝나면 그 자체로 더 이상 재판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냈게 됐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본 것처럼 일사부재리 또 이중이용 금지 이런 요청이 있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 그 대륙법계 쪽으로 얘기하면 대륙법은 요거를 그 판결이 한번 생기면 그 효력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문제, 즉 확정 판결의 효력 범위 문제로 이해를 해요. 확정 판결의 효력 범위 문제로 얘기하게 되고 또는 기판력의 효력 범위 문제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확정 판결의 효력 범위 문제로 보게 하려면, 즉 판결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것만 갖고 판결해도, 즉 절도 100만 원만 판결해도 전체가 다 효력을 미친다고 보려고 한다면 뭔가 이때 공소된 이것만 공소 제기했지만 그 당시에 공소 제기의 효력은 이 전체에 미쳤다라고 봐야지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소 제기의 효력이 전체에 미쳤다라고 보게 되고 이게 바로 공소 제기 효력이 미친 범위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공소 제기 효력이 미쳤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판결이 효력이 미치려면 여기까지는 그러면 잠재적으로는 심판 대상이 됐다고 보야지 맞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볼 것처럼 여기 원래 지금 파란 것만 기소를 했을 때 이 파란 부분이 바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즉 100만 원만 기재했을 때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고 그것이 현실적인 심판 대상이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더 클 것이다. 그럼 이 전체적인 효력이 미치는 이 범위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면은 요거랑 같은 사건. 예컨대 여러분 보시면 100만 원을 훔쳤는데 그때 10만 원 훔쳤고 20만 원 훔친 것은 같이 처벌할 수 있겠지만 100만 원 훔친 거랑 전혀 여기는 2012년에 100만 원 훔쳤고 2010년에 어디 가서 다이아 반지를 훔쳤으면 이 다이아 반지 훔친 걸 가지고 이것까지 효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랑 같이 효력을 미쳤다고 본다는 요거랑 같은 정도의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다라고 보는 범위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같은 사건이 어디까지냐면은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있게 되는데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 개념이 있게 되죠. 그러면 요 10만 원짜리와 요 100만 원짜리는 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같은 사건이다라고 보게 되고, 같은 사건이라는 것은 같은 날에 보게 되면 그 동일한 사건의 일부만 되는 것이다. 이게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게 되고, 이거를 단일성이라고 해요. 단일성이라고 하게 되고, 만약에 처음에 검사가 100만 원만 기소를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110만 원이더라. 그러면 나중에 110만 원으로 심판 대상을 넓히게 되는데, 이렇게 처음에 기소했을 때랑 나중에 넓혔을 때의 시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이때에도 즉 심판 대상이 좀 바뀌었지만 결국은 사건이 같다라고 하는 개념, 이것을 동일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체 이 스팬은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게 효력이 미친다고 하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다이아 반지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게 돼서 요거의 그 바운더리가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의 바운더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 바운더리가. 그러면 이제 요 바운더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네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범위, 또 잠재적인 심판 대상, 공소장 변경의 한계, 확정 판결 효력 범위인데, 공소장 변경 환경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래서 나중에 좀 이제 공소장 변경을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110만 원으로 120만 원으로 늘리게 되는 것이 어디까지 낼 수 있냐면은 여기까지만 늘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에 뭐 다이아 반지까지는 늘릴 수 없다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 조금 더 할 거예요. 공장 변경 한계 이런 내용이 이제 요것을 가지고 요 선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요거는 이제 실질적인 심판 현실적인 심판 대상이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고 공사실에 기재된 것은 여기까지만이다. 이런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는 심판 대상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 즉 공소제기 효력에 미치는 객관적인 효력 범위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바로 이원설이라고 해요. 공사실을 기준으로 한 이원설. 요거 공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현실적, 잠재적 두 가지로 이해하는 데서 이원설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런 심판 대상을 이해하는 설에는 그 밖에도 다른 설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학문적인 가치는 있는데 일단 우리 제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